안녕하세요. 그날의 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장례식 날 가장 믿고 싶었던 가족에게서 가장 차가운 말을 들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 이서윤은 남편의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혼자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조문을 마치고 떠났다. 서유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할 수 없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귀에 들리는 소리들은 수중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먹먹했다. 남편 이준혁이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 42살. 너무 젊은 나이였다. 아들 지호는 7살이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할머니 품에 안겨 있다가 이따금 아빠 어디 갔어? 라고 물었다. 서유는 그때마다 눈물을 참으며 하늘 날아갔어 라고 대답했지만 자신도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실감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 여자 아들한테 붙어서 뭘 바라는 건지. 병원 간호사가 집안은 되겠어? 낮지만 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 돌아보니 시어머니 말자가 친척 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윤과 눈이 마주치자 말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선을 거두었다. 마치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 서윤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남편을 잃은 슬픔 위에 차가운 모욕이 덮쳐왔다. 그날 밤 서윤은 지호가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가 수도꼭지를 틀고 조용히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퉁퉁 부은 눈, 창백한 뺨, 축 처진 어깨.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지호가 있었다. 지호가 잘하는 걸 봐야 했다. 그것만이 지금 서윤을 붙들고 있는 이유였다. 준혁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말자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다. 며느리도 고생했으니 좀 쉬어야지라며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찾아오곤 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이 집 사실 우리 준혁이 혼자 산 거잖아. 내가 맞벌이라고 해도 집 대출은 걔가 다 했잖니. 서유는 잠자코 차를 내밀었다. 지호는 우리 쪽 핏줄이니까 할머니가 좀 더 챙겨줘야 하지 않겠어? 내가 병원 일하느라 바쁘잖아. 그 말은 곧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뜻이었다. 서유는 알아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말자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말자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와 시동생 민혁까지 데리고 왔다. 서윤이 현관문을 열자 셋이 일제히 들어서며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서윤아, 우리 할 말이 있어. 말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준혁이 보험이랑 예금, 퇴직금 같은 거 있잖아. 그거 다 이쪽으로 넘겨야 할 것 같아. 준혁이가 이 집안 장남이었잖아. 부모 노후도 있고 민혁이 결혼 자금도 있고.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자가 이어서 말했다. 이 집도 그냥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 어차피 내 명의가 아니잖아. 그때 지호가 안방에서 걸어 나왔다. 조그마한 손에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서 낯선 어른들을 번갈아 보았다. 할머니. 지호가 말자에게 다가가 안겼다.
말자는 잠깐 지호를 안아주더니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호도 우리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혼자 애 키우면서 병원이라는 게 쉽겠어? 서윤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자 일행이 돌아간 뒤 지호를 꼭 안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지호는 엄마가 왜 이렇게 꽉 앉는지 몰라서 엄마 숨 막혀라고 했다. 서윤은 웃으며 힘을 조금 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서윤은 대학병원 내과 병동 간호사였다. 12년 경력이었다. 수간호사 바로 아래 직급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서윤은 쉬지 않았다. 쉬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볼 때만은 슬픔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할 일이 명확했고 그게 오히려 서윤을 지탱해 주었다. 야간 근무가 끝나고 새벽 6시에 집에 돌아오면 지호는 이미 깨서 혼자 만화를 보고 있을 때가 많았다. 서윤은 그럴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다. 6살, 7살짜리가 혼자 일어나 밥솥에서 밥을 퍼서 먹고 있는 걸 보면 기특하다는 마음과 미안하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엄마 왔어? 지호가 달려와 안겼다. 응, 왔어. 밥 먹었어? 응. 어제 엄마가 해놓은 거. 서윤은 아들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날 밤 야간 근무 중에 서윤은 선배 간호사 정미와 잠깐 휴게실에서 쉬었다. 정미는 서윤보다 5살 많았고 이혼 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너 법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어? 정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법적으로요? 시어머니가 보험금이니 재산이니 뭐니 요구한다며. 그냥 뺏기면 안 되지. 서윤은 멍하니 있었다. 사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했다. 너무 슬펐고 너무 지쳤다. 말자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건 알았지만 맞서는 방법을 몰랐다. 법률 무료 상담 있어. 우리 병원 근처에 법률복지센터 있거든. 거기 한번 가봐. 나도 이혼할 때 거기서 도움받았어. 정미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었다. 서윤은 그걸 유니폼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퇴근 후 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그곳을 찾아갔다. 법률복지센터는 낡은 건물 3층에 있었다. 대기실에는 서윤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을 한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상담을 맡은 변호사는 김지원이라는 여자였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말투가 또렷하고 차분했다. 서윤은 준혁의 죽음부터 말자의 요구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말하는 동안 몇 번이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김 변호사는 서윤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잠시 서류를 확인하고 입을 열었다. 법적으로 정리하자면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 1순위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보다 하위 순위예요. 남편분이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상속 재산은 배우자인 의뢰인분과 자녀분이 우선적으로 받게 됩니다. 서윤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이제까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보험금은요?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습니다. 만약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의뢰인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임의로 가져가거나 강요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집은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으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상속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시어머니가 나가라고 강요할 권한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유는 손을 꼭 쥐었다. 저한테 나가라고 협박하고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도 했는데요. 그 발언들은 기록해 두세요. 문자로 오거나 직접 대면한 경우 메모로 날짜와 내용을 남겨두시면 됩니다. 향후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서유는 상담을 마치고 건물 계단을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울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은, 오래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몰랐던 게 죄가 아니었다. 이제 알면 된다. 그날부터 서유는 달라졌다. 퇴근 후 틈틈이 자료를 모았다. 준혁의 보험 증권을 확인했다. 수익자란에는 배우자 이서윤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행 계좌 내역도 정리했다. 집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았다. 김 변호사와 2번 더 상담하며 절차를 이해했다. 말자가 2번 더 찾아왔다. 한 번은 전화로, 한 번은 직접 찾아와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서유는 그때마다 문을 잠그거나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날짜와 내용을 수첩에 꼼꼼하게 적었다. 직장 동료 정미가 어느 날 물었다. 많이 힘들어? 힘들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무섭지는 않아요. 정미가 빙긋 웃었다. 그거면 충분해. 서유는 준혁의 부재를 여전히 매일 느꼈다. 저녁에 밥을 차리다가 문득 준혁 것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그릇을 하나 더 꺼내다가 아차하고 도로 넣을 때, 지호가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을 때, 밤에 혼자 잠들기 직전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느낄 때,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서유는 그 슬픔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말자가 다시 찾아온 건 법률 상담을 마친 지 2주가 지난 어느 오후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서유는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21번 깊이 들이쉬었다. 지호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문을 열자 말자가 서 있었다. 예전처럼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다. 너 아직도 안 나갔어? 양심도 없냐? 남의 집에서 버티고 앉아서. 서유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문틈에 서서 말자를 바라보았다. 예전의 서윤이라면 이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참으며 죄송합니다를 반복했을 것이다. 혹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말자가 지치도록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낮고 차분하고 분명했다. 이건 제 가족이고 제 삶이에요. 말자의 눈이 커졌다. 평소와 다른 서윤의 태도에 잠깐 당황한 것 같았다. 그때 서윤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를 꺼내 내밀었다.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통지서였다. 보험금과 상속 재산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후 무단 방문이나 협박이 계속될 경우에 법적 대응 방침도 담겨 있었다. 말자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줄, 2줄 읽어 내려가다가 입술이 굳어졌다. 이게 뭐야?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말자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다가 결국 그냥 돌아섰다. 서유는 문을 닫았다. 등을 문에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다.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아프지 않았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숨을 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안방에서 지호의 잠꼬대 소리가 들렸다. 서유는 소리 없이 웃었다. 그해 가을, 서유는 수간호사로 승진했다. 발령 통보를 받은 날, 서유는 퇴근 후 지호와 함께 동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특별한 곳도 특별한 음식도 아니었지만 지호가 엄마 오늘 왜 기분 좋아요? 라고 물을 만큼 서유는 내내 웃었다. 엄마가 일 잘한대. 나는 알았어. 엄마는 원래 잘해. 지호가 떡볶이를 입에 잔뜩 넣으면서 말했다. 서유는 그 말이 어른의 위로보다 깊이 마음에 닿았다.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말자는 변호사 통지서를 받은 뒤 직접 찾아오는 일을 멈추었다. 시아버지가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지만 서유는 모든 소통을 변호사를 통해 하겠다고 정중하게 전달했다. 보험금은 수익자인 서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상속 절차도 법대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으로 서윤은 이사를 결심했다. 준혁과 함께 살았던 그 집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다.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말자의 목소리와 그날의 장면들도 함께 배어 있었다. 서유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했다. 지호가 학교에 입학하기 전 겨울, 둘은 지하철역 2정거장 거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 2개, 거실 하나. 넓지 않았지만 둘이서 살기에는 충분했다. 지호는 자기 방이 생겼다는 것에 신이 나서 이사 오는 날 이 구석 저 구석을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응, 내 방이야. 진짜? 혼자 써도 돼? 혼자 써. 지호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다. 맞은편 건물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좋다. 그 한마디가 서윤에게는 무엇보다 크게 들렸다. 봄이 왔다. 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서윤은 입학식에 혼자 갔다. 아빠 없이 입학하는 지호가 마음에 걸렸지만 지호는 씩씩하게 새 담임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첫날 지호가 물었다. 엄마, 우리 반에 아빠 없는 애 또 있어. 그래? 그 애 엄마도 혼자 왔더라고. 나 그 애랑 친해져도 돼? 서유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지호는 이제 아빠가 없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전히 이따금 아빠 보고 싶어라고 했지만 그 말은 예전처럼 서윤을 무너지게 하지 않았다. 서윤도 나도 보고 싶어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슬픔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다만 슬픔이 더 이상 서윤의 하루 전체를 삼키지 않게 되었다. 직장에서 서윤은 후배 간호사들에게 든든한 선배가 되어갔다. 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버텨낸 경험이 어떤 교과서보다 서윤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야간 근무 때 홀로 울던 신입 간호사의 곁에 앉아 말없이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정미가 어느 날 말했다. 너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요? 전에는 항상 뭔가 참는 것 같았거든. 지금은 그냥 서 있는 것 같아. 서유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참는 것과 서 있는 것.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랐다. 참는 사람은 언제나 무너지기 직전이다. 서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있다. 서유는 이제 뿌리가 생겼다. 어느 저녁
서윤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지호가 다가와 옆에 섰다. 엄마, 응, 우리 행복한 거 맞지? 서윤은 손을 멈추었다.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을 닫고 지호를 내려다보았다. 지호는 진지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질문 앞에서 서윤은 오래 생각했다. 행복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빠가 없고 넉넉하지 않고 엄마는 자주 피곤하고 그래도 이게 행복인지. 응. 서윤은 잠시 멈췄다가 무릎을 굽혀 지호와 눈을 맞추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지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건 알았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방으로 뛰어갔다. 서윤은 다시 수도꼭지를 틀었다. 창밖으로 저녁 하늘이 보였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주황빛과 붉은빛이 섞인 짧고 아름다운 하늘이었다. 준혁이 살아있던 시절, 이 시간이면 준혁이 퇴근하며 현관문을 열었다. 나왔어라고 말하며. 서윤은 그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났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서윤을 붙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등을 떠밀어주는 느낌이었다. 잘 살아. 지호 잘 부탁해. 준혁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그해 여름 서윤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지호를 정미에게 하루 맡기고 기차를 타고 바다가 있는 도시로 갔다. 아무 계획도 없었다. 그저 바다가 보고 싶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모래사장에 앉아 있었다. 멀리서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서윤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서윤이 처음 느꼈던 감정은 무너짐이었다. 그 다음은 두려움이었다. 그 다음은 분노였다. 그리고 지금은 조용한 평온이었다. 그것이 삶이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또 밀려오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서윤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썼다. 준혁의 이름이었다. 파도가 밀려와 그 이름을 지웠다. 서윤은 지워지는 것을 보며 울지 않았다. 괜찮았다. 이름이 지워져도 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서윤의 기억 속에, 지호의 얼굴 속에, 둘이 함께 살아가는 매일 속에,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말, 저 여자, 병원 간호사가 집안은 되겠어? 은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그 말이 서윤을 무너뜨렸던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말이 서윤을 일으켜 세우기도 했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 서윤은 법을 배웠다. 자신의 권리를 알았다. 혼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말자의 말이 아니라 서윤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 말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윤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서윤은 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곧 가. 뭐 먹고 싶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떡볶이요. 서윤은 웃었다. 창밖으로 들판이 빠르게 지나갔다. 초록빛 여름이었다. 그녀는 그날까지 가족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끝이었던 그날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까지 그날의 사연 라디오였습니다.